영장 심사가 끝난 후 8시간 만에 오늘 오전 3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3번째 구속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또 노영희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각 정당에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안타깝다. 또 바른정당에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국민의당, 민주당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정치권에도 좀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을 배출한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한 두 당이 보수정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인데 예. 두 당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책임을 공유할 그런 뭐 어떤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애초에부터 구속을 좀 미뤄야 된다. 구속을 하지 말고 재판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안타깝다 그런 이제 어떤 논평이 나왔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 그래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탄핵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구속도 반드시 법을 어긴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반열에서 오늘의 어떤 이 논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영장 심사 8시간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약간 오해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혐의가 보통 하나였던 이재용이나 전 님들도 보통 한 10시간 정도 예. 넘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아마 12~13시간은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빨리 좀 예, 사실 결정이 오늘 될것 이맘때쯤 같습니다.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발부 재판부 같은 사유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강도가 좀 셉니다. 이를테면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 사유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상당성까지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주장해왔던 이를테면 뇌물죄라든지 그다음에 예. 직권 남용이라든지 그다음 기밀 유출 이러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떤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건대 일찌감치 아마 구속의 방향을 좀 잡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사전에 충분히 그런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아무튼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고 강도도 세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어떤 도주나 또 증거 인멸 뭐 이런 혐의들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좀 인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그 검찰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사실에까지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크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예. 그 영장 적시 사실에서도, 그러니까 영장 발부할 때에도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제 그 변호인단하고 검찰이 이제 뭐 창과 방패를 해서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을 할 때에 이미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관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예. 먼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추가 수사가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미르나 K재단 관련해서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가 아직 남아 있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뇌물죄나 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된 수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사들을 할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로 보아서는 증거인멸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남동생 박지만 씨 아내 서양희 씨와 이번에 강부영 판사의 좀 인연이 좀 화제가 돼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었는데 특별한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 분 다 고대에 나오셔서 아마 이제 같은 동문이니까 혹시 예.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친분이 있다라고 해서 뭐 친분이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친분이 있다라고 해서 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과 뭐 인적 관계라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셨는데 역시 걱정 안 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이제 방금 전에 출발을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어가죠. 네, 이번 구속 사유 중에 이제 13가지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주요한 구속사 어떤 뇌물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뇌물수수인데 이제 13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인데 특히 이제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으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무기 내지 징역 10년 이상의 어떤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상당히 중요한데 뇌물 중에서 특히 이제 삼성과 관련된 433억이 예. 검찰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수령액이 298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어떤 뇌물의 혐의로 범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 법리적으로 이제 뇌물죄가 중요한 그 구속영장 발부 원인인데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사실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 법조계 내부의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헌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대통령이 전면 어떤 대질 조사라든지 이런 뭐 출두를 전면적으로 거부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편한 감정이 메시지들이 이제 헌재 결정문에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7시간 동안이나 어떤 그 검찰 조사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라든지 법조계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13개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으로 일관해왔고 그것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다. 따라서 어떤 직간접적으로 많은 증거를 조장하거나 증거를 번복하게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징후들이 여전히 있고 실제로 그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장 발부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그 이유는 배경은 아마도 저는 증거인멸이다. 우려가 점점 컸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특검에서는 원래 433억 원인가 그거를 다 뇌물로 모아서 기소를 했었었는데 박근혜 피의자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29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인정한 부분은 298억 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 코레 스포츠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그 최순실 씨의 회사와 관련해서 지원한 돈, 그리고 78억 원 정도가 그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한 돈, 그리고 16억 원이 영재센터로 해서 지원한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미르나 K재단에 기부했던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빠져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미르나 K재단에 삼성이 아무리 주었다 하더라도 미르나 K재단에 주었던 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요죄와 뇌물죄가 공존한다라고 볼지 아니면 강요죄로만 볼지 아니면 뇌물죄로만 볼지 이거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결국 수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그 수사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정범 전 수석하고 또 삼성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흔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죠. 일단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자신의 혐의를 좀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구속 적부심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그러니까 당했지만 구속을 당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새롭게 다시 구속 여부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게 구속 적부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변호인이라던가 뭐 친척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신청을 하면은 신청 사유를 적어서 내야 돼요. 그러면 단지 영장 실질 심사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받아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약 이걸 받아주게 된다면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부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백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던 사람이 피해를 회복해 줬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신청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실익이 없는 그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보기엔 별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신청을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도 좀 전직 대통령임을 좀 감안을 해서 어떤 뭐 보석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할 때 뭐 구속의 사유는 필요 없고 대신에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이 재판에 임하겠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 같은 게 들어가지고 너무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등을 이유로 들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보석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보석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을 재판을 해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무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재판장의 판단이 있는 경우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보석을 좀 기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어떤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상황 반전을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저는 그 부분들이 어떤 재판부라든지 여론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구속 적부심도 신청하거나 또 보석을 혹시 신청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혹시 또 기각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를 좀 자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정도면 좀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제 뭐 특히 이제 지나고 나서 아쉬운 것은 특검 조사라든가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 그리고 헌재에 출석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입장을 소명을 하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빠뜨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마지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마지막 법원에 가서 모든 것을 승부를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나온 것 같고 현재도 그 심정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내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겠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이 인식대로 가서 법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첫 단추가 너무나 잘못 꿰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거슬러 보자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를테면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들의 그런 태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쭉 보면 지금까지도 너무나 어떤 단추를 잘못 꿰는지 아니면 전략을 잘못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어떤 좀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제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 그리고 삼성동 사저에서 구치소로 거처가 옮겨진 상태인데 자, 지금 시각이라면 입소 절차는 마무리됐을 것 같고 좀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지품을 영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맡겨야 되죠. 옷 같은 걸 벗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야 되고요. 건강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신체 검사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항문 검사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검사들인데요. 그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뭐 어떤 뭐 날카로운 무기가 될 만한 여러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숨기기도 하고 이제 항문에 숨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 건데 이걸 뭐 손으로 뭐 옆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자에 그런 장치가 있어요. 카메라 같은 게. 그래서 거기에 앉으면 이제 몸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에 화면에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분이 이제 뭐 몸에 아무것도 안 숨겼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물품을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매트리스라던가 이제 뭐 옷이라던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 물건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해주고 그다음에 방을 배정을 해주고 이제 규칙 같은 것들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절차를 아마 지금은 마쳤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궁금했던 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서울구치소에 독방에 수감이 될 것이냐, 헌거실에 수감이 될 것이냐. 물론 근데 기본적으로는 독방이라고 생각들을 다 했는데 그렇다면 과거 대통령이 수감되었던 예에 비추어 보아서 혹시 특별한 독방에 수감된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평 정도 되는 방이 독방인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5평 되는 방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견실도 따로 만들었고 뭐 샤워실이나 이런 것도 따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에 준하는 시설을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아마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냥 일반 독실에 일단 수감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독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화장실, 그러니까 세면도구하고 세면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다음에 변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거를 칸막이를 가려놓고 칸막이 가려진 곳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열판이 깔려져 있는 판넬 같은 걸 바닥에 깔아놓고 관물대라고 해서 물건 같은 거 얹어놓는 그런 곳이 있고 밥상 겸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혼자 앉아 있어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말씀하시죠. 아니요, 가면 이제 일단 뭐 구치소로 가면은 옷에 이제 수의를 입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인 번호를 이제 타게 되는데 네. 아마 그 안에서는 이름을 일체를 부르지 않고 예. 수의 번호로 이제 부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규정이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간수들이 어떤 형식으로 불러줄지 과연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할지 예. 아니면 그냥 수인 번호만 부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대통령수는 상당히 좀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그 중에서 유달리 아마 불편하게 생각되는 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군인 출신의 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보다는 특별히 더 모든 상황들이 더 어렵고 아주 곤혹스러울 겁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트레이드 마케팅 올림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군에서 또 별도로 이제 핀을 구하면 이제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어렵고 그 다음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식기를 언제 좀 씻어볼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청소. 본인이 예. 상당히 성격이 좀 깔끔하고 때로는 또 결벽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그전은 그런저런 이런저런 얘기 있었지만 화장실 변기 사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성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곤혹스러운데 예. 어느 정도 과연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참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입니다. 고무줄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있는데 철제 핀 같은 거는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핀이 필요하면 플라스틱 핀 같은 것을 사서 쓸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면 그냥 머리를 잘라버리라고 해요. 커트 시켜줘버려요. 그러니까 예. 현재 지금 그 머리를 아마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미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뭐 최순실 씨 등이 이미 좀 구속돼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좀 수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공범끼리는 서로 이렇게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게 원래 원칙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 영장 신청을 할 때 서울구치소에 수감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쓰지 않고 남부구치소에 수감시키겠다라고 쓰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시키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 안에 최순실, 조윤선, 김기춘 등의 공범이 물론 있지만은 뭐 남부에도 정호성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서로 접촉 자체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구치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에 기소 전까지 이제 구속 수사를 좀 받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삼성뿐만 아니고 SK라든가 롯데, 기타 여러 기업들이 지금 출연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405억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재판에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제 법정에서 창과 방패죠.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제는 이제 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구속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1차적으로 1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고 한 번 정도 연장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예. 최장 이제 20일 안에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20일 정도에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7일부터 대선이어서 예. 그 전에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 그 배당 절차가, 그러니까 배정, 어떠한 부에 이 사건을 넘길 것인가 하는 그런 배정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나면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재판장님이 그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걸 열죠. 그래서 쟁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미리 변호인들하고 검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판 준비기일을 뭐 한두 번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특검법에 의하면은 1심은 3개월 안에 끝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검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 검찰이 기소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2개월 안에 끝낸다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거는 범죄 혐의 하나에 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범죄 혐의가 여러 개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그것도 2번 정도 연장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6개월 정도 이상 이제 걸리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은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 정도씩 열려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너무 많고 예. 또 다른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것만 그렇게 계속해서 늦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좀 빨리빨리 집중 심리 비슷하게 아마 재판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나가서 인정신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예. 만약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동의하지 않는 증거들에 대해서 검찰이 여전히 증거로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증거들을 법원에서 현출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내세우는 증인이나 증거들 또 변호인들이 원하는 피고인이 원하는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기업 수사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 검찰 특수본 1기에서는 대기업들은 그냥 피해자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었죠. 예. 그런데 그 특검에서는 삼성에 대한 것만 또 조사하고 나머지 대기업은 조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때문에 나머지 대기업들에 대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수사 그 대상이 이제 SK, 롯데, CJ 이들이 이제 이 순서대로 아마 제대로 이제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이들이 과연 강요죄 피해자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뇌물 공여자로서 다시 이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그 구속을 주력했던 사람이 물론 요번에 이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예. 그다음에 이제 조윤선 이재용 경기쯤. 네, 총장 회장 부회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빠져나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받고 했었지만 이건 지금부터 이를테면 권력 남용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직위해제 문제, 그다음에 세월호 어떤 수사 방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탄력을 받고 빨리 아마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했고 예. 예. 그리고 국회 특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뭐 아들의 병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것은 격가지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 내부를 압수수색을 해야만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과 했던 커넥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미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격가지를 가지고 우병우 수석을 사법 처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또다시 검찰 내부에 대해서 어떤 커넥션을 밝히는 검찰 내부, 법무부 이런 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이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요,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법무부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하거나 조사한 것은 없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예. 혐의 사실이 8개 이상으로 지금 특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본 2기에서도 그 윤대진 차장검사,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를 맡았었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술도 먼저 확보해 놓은 게 있고요. 또 예. 문체관광부 그 직원들의 진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받았고 예. 예전에 검찰에서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청와대에서 준 자료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아마 압수수색을 얼마 전에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임의로 넘겨준 자료에도 몇 가지가 조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분실형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모양새를 쌓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대선에 대한 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선에 끼칠 영향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 전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또 공개가 되고 하면은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삼성동 사저 앞에서 삭발도 하고 예. 좀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수 강경파 소수들은 좀 강하게 결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선판 전체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보수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다 상징이나 다름할 바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을 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에 어떤 그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거 예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큰 의혹의 논란이 일었었을 때도 집권 여당은 보수 진영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진영은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예. 꺾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정권 교체 열기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정권 교체의 바람을 타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보수들의 어떤 결집에도 불구하고 큰 대세는 결국 정권 교체의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촛불 집회 등을 얻었던 지지율 동력이 이번 구속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 탄핵 정국의 가장 큰 수혜자를 입은 것이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명과 그리고 구속으로 인해서 일단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물론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고 특히 야당이 어떤 약진에 따라서 야당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역학관계에 따라서 보수층이 일대 결집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수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보수의 어떤 지도자 이미지가 보수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예. 이런 것이 결집의 어떤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결집을 하는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결집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이 되고 그리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을 밟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를 밟고 보수 정당이 앞으로 나가라. 이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지형 전체가 이제는 홀가분하게 새로운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도 역설적으로 마련됐다고 봅니다. 예, 자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 인생이 사실상 좀 마무리가 된 건데, 자 일단 마지막으로 좀 어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아버지도 역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헌정 아니 세계에서 드물게 부녀 대통령이 함께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예. 기록 아닌 기록을 또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실패한 대통령 또 한 명 등장했다는 점에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마침 또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어떤 실패, 이런 추락, 이런 구속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 두 번 다시 우리가 이거 되풀이지 않도록 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가 온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각별히 기울이고 자질 검증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특히 언론이 앞장서서 남은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후보들의 어떤 검증, 자질 검증,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 예.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정사 비극이 되풀이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의 비극이 되풀이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통령의 불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쿠데타라는 어떤 형식으로 헌정사의 불행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돈과 관련, 대통령 권력과 관련된 뇌물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헌법적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권력 주변에 돈이 모일 수밖에 없고 돈을 권력자가 마음대로 행사하다가 이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적으로 87년 체제를 혁파해야 된다. 예. 이 개헌이라는 것은 대선 주자들이 하겠다고는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 임기 동안은 안 하고 다음에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헌정사 불행이 또 뇌물이라는 또 기타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헌정사가 불행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하던 아니면 이것을
뭐 다음 정권으로 넘기던 이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시 경각심 갖고 혁파, 구조적인 혁파, 적폐청산의 바로미터는 개헌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